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 폭우라 시야도 잘 안 보이는데 아들 정석이 제 짐을 현관 앞에 내놓더군요. 내 아들 공부 망치려고 이러시는 거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애한테 용돈을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엇나가면 책임지실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며느리 서영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석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서영란이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힘들어요? 민우가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정석이가 이제 제 짐을 들어 밖으로 나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군요. 30년 모은 얼마 안 되는 통장이랑 옷가지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당신 엄마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민우 전교 1등 하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안에서 서영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석이가 뒤에서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김경비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1시간을 넘게 걸었을까요? 길가 전봇대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너 어디야? 오랜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순자야, 이 시간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쫓겨났어.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손주한테 용돈 줬다고 쫓아내다니. 순자가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다 내 잘못이지. 민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 잘못이 아니야.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든데. 김순자의 도움으로 동네 반지하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와 통장뿐이었지만 순자는 이불부터 생필품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김치 맛집이 있는데 거기 이모님이 일손을 구하신다더라. 민숙이 김치 담그는 솜씨가 예전부터 소문난 거 내가 알잖아. 한번 가볼래?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와 시끌벅적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개 중에는 아들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도 보였는데 민우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최신의 김치 가게는 시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최 씨는 60은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반색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나랑 동갑이시네. 여기서 30년째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이 잘 안 따라주네요. 박민숙 씨가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처음에는 배추 절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밤새 절여둔 배추를 씻어내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 씨가 양념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운 최 씨의 비법에 제가 알고 있던 방법을 더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속이 더 단단하고 맛있다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 씨는 월급을 올려주었고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맡겨줬습니다. 박 씨, 당신 김치는 뭔가 특별해.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맛이 나. 최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특별한 맛은 아마도 민우 생각하면서
담근 정성이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 얼굴은 보기 싫어도 손주 얼굴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날은 민우가 좋아하던 총각김치를 담그다가 눈물이 툭 떨어졌는데 최 씨가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날 퇴근길에 최 씨가 총각김치 한 포기를 싸줬습니다. 박 씨,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시간이 약이야. 나도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최 씨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최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고 김치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맞은편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상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다 시장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월세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이제 어쩌죠? 상인의 모임에서 다들 한숨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최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은 현실이 되어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오늘도 물건 반이 남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김치를 사러 오는 겁니다. 박민숙 씨가 담그시는 김치 맞죠? 너무 맛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손님들까지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 김치가 진짜 우리 김치 맛이에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씨, 이제 당신 월급을 올려줘야겠어. 덕분에 장사가 잘 되니 말이야. 마트 때문에 걱정하던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박신혜만 보면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걸 해봐야겠어요. 채소가게 할머니는 산지 직송 채소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생선가게는 매일 아침 바다에서 올라온 생선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민숙 씨의 김치를 우리 마트에서 팔면 어떨까요? 납품 물량은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민 끝에 마트 납품 대신 시장 안에 제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최 씨가 먼저 웃더군요. 그럴 때가 됐지. 나도 박 씨가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소문이 퍼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빈 가게를 소개해 주셨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장사 경험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떡집 주인은 오픈날 떡을 내주겠다고 하고 과일가게 주인은 인테리어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다들 왜 이러세요? 제가 묻자 채소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숙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잖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들 정석이랑 며느리가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손님이 잠잠해질 때쯤 교복을 입은 민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야, 너 학교는? 학교 도망쳤어요.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가 자꾸만 학원 더 다니래요. 영어학원 말고 수학학원도 다니래요. 전 너무 힘들어요. 손주의 마른 어깨가 흐느낄 때마다 들썩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숨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답답해요. 민우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주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택시비 줄 테니 얼른 학교로 돌아가렴. 할머니,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겠다. 눈물을 머금은 채 민우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영란이 운영하는 카페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전통시장에서 산 건데. 맞아요. 요새 SNS에서도 핫하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던데. 네. 아니, 원래 시어머니를 쫓아낸 게 카페 사장님이라던데요. 손님들의 대화가 서영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님이 이제는 대박났다면서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서영란은 커피를 내리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제 단골이었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정석에게서 첫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이번에도 끊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꽃바구니가 왔습니다.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생일날에는 정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 씨, 아들이 찾아오는데 왜 그러세요? 맞아요.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때마다 되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주 녀석이 힘들어서 용돈 좀 줬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 용서해야 하나요? 비 오는 날 쫓아낸 게 누구인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날의 아픔을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민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비 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침묵하던 정석의 모습, 고성을 지르던 서영란의 모습,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음습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시장 천막 사이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고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한산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김치가 더 잘 팔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님도 뜸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손님들 입맛에 맞춰간도 잘 맞추게 되었다고. 장아찌도 김치도 이제는 제 이름값을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새벽부터 절여둔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서영란의 친정 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김치통을 정리하고 오늘 담글 장아찌 재료들을 다듬었습니다. 사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더군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서영란이 결혼할 때만 해도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내 딸이 잘못했어요. 내가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딸을 대신해 사과하러 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는 갔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영란의 어머니는 결국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빗물이 고여 축축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차마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아니면 나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의 눈물도 누구의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영란의 어머니도 결국 딸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구나. 그날 아들 정석이 침묵으로 저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분도 결국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덮으려 하는 거겠지요. 비는 계속 내렸고 가게 안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용서도 필요 없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 분식집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분식집 이모님이 김치를 사러 오셨다가 한숨부터 내쉬시더군요. 시장 사람들은 이미 제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 시장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날 들려온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서영란이 그동안 이웃들에게 퍼뜨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단골 손님이 와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시어머님 치매라고 소문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실 수가 없었다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였다고요. 그동안 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시장 안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부터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김치를 담그고 장사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숙 씨가 어떻게 치매 환자일 수 있어? 특히 채소가게 할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평소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동생분이 실제로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셨나 봅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다니. 생선가게 아저씨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영란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동안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밤마다 배회를 해서 경비실에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다고요. 심지어 민우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우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민우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를 더 열심히 담갔습니다.
장아찌는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앞 김밥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민숙 씨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치매예요? 우리 애들이 박민숙 씨 김치 들어간 김밥만 찾는다니까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서영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단지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 교육열 높은 엄마로 알려졌던 서영란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사느라 학원비를 유용했다는 이야기, 동창회에 가서는 민우가 영재라며 자랑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제가 치매라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서영란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몰려와 항의를 했다나 봅니다. 자신들도 속았다며 민우처럼 자기 아이들도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며 그 사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분식집 이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애 교육한다고 으스대더니 결국 본인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가면이 벗겨지자 서영란의 민낯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범적인 엄마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허영심 많은 며느리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며느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민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우는 얼마나 힘들까?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듣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학교 가방을 맨 채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민우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참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결국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할머니 욕하고 엄마 욕해서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식도 먹기 싫고 교실에 있는 것도 싫어요. 가방에서 구겨진 알림장을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민우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민우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아픔이었을 텐데 그저 김치 담그던 손을 닫고 민우 앞에 물 한 잔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석이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온 것은 김장철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절이고 다듬은 배추향으로 가득했고 이맘때면 늘 그렇듯 제 가게 앞에도 김장 김치를 사러 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구해주신 실습생 아가씨와 함께 밀린 주문을 해치우고 있는데 정석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석 같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며칠은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얼굴이 지저분했습니다. 손님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애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무심했나 봐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데 날 내쫓을 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니? 민우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네 아내 편만 들었니? 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전 더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 아내가 날 치매라고 소문낸 것도 알고 있니? 민우 학원비로 명품백을 샀다는 것도? 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를 맞으며 걸었던 길을 네가 알기나 하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정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박민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선가게 아저씨도 나와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하면 다 없던 일이 되는 줄 아나? 정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우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그 순간 김치 담그던 실습생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민우 학교 앞 분식집에서 봤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네 인생이고 네 선택이야.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더는 너희와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삶을 찾았으니까. 김치통을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우, 그 애가 힘들어하지 않게만 해다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아들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렴. 정석은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구나. 시장 사람들은 그날 저녁 제게 소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서영란이 카페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채무자들을 피해 야밤에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박민숙 씨, 큰일 났어요. 분식집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영란이가 카페 보증금이랑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 가지고 잠적했대요. 채권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서영란은 그동안 민우 학원비라며 이웃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사느라 카드빚도 수천만 원이 넘게 쌓였답니다. 저기 봐요, 저 사람들. 채소가게 할머니가 시장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서영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대출 받을 때 썼다는 가짜 재직 증명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애 교육비라며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학원 원장이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믿었지? 피해자들의 한숨소리가 시장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정석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례금까지 받아가며 민우 영재교육 상담을 해준다던 사람도 사기였대요. 그 사람이랑 짜고 학부모들 돈을 뜯어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드 값만 6천만 원이에요. 민우 학원비랑 과외비는 다 어디에 썼는지 애를 볼모로 이웃들 돈까지 뜯어낸 거였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정석의 등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정석 씨, 당신도 공범이지? 피해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은 무슨?
당신 아내는 도망가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정석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학교 가방을 맨 채 시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갔대요. 아빠는 경찰서에 있고. 그제서야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있잖니?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민우를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분식집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뭐라도 먹자. 채소가게 할머니가 민우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왔습니다. 정석은 서영란의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저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민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도 영어도 다 그만뒀어요. 아빠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래요. 민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민우가 인기 손님이 됐습니다. 떡집 아저씨는 간식으로 떡을 주고 분식집 이모는 라면을 끓여주고 과일 가게 아줌마는 제철 과일을 챙겨주었습니다. 민우야, 숙제는 다 했니? 채소 가게 할머니가 물으면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은 정석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더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민우를 데리러 오면서 김치 한 통씩을 사갔습니다. 아들이랑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요. 서투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시장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은 사라진다고 하네요. 박민숙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채소 가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가로 자리 잡았어요. 시장 근처에요. 제 대답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네. 우리 민우가 학교 다니면서도 들를 수 있겠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석이 민우와 함께 와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사해요. 어머니, 가게 근처로요. 더는 용서를 구하지도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우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할머니 가게에서 숙제하고 싶대요. 민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잘해요. 전교 5등 했어요. 예전처럼 1등은 아니었지만 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 가게로 짐을 옮기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거센 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박민숙 씨,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에요. 채소 가게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새 상가에는 시장에서 함께했던 상인들이 절반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제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시고 분식집 이모는 맞은편에 새로 자리를 잡으셨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우가 학교 끝나고 달려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민우가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시험 성적표요.
민우가 내미는 성적표에는 전교 3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공부해요. 의사가 될 거예요. 정석도 달라졌습니다. 서영란의 빚을 절반 정도 갚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주말마다 민우와 함께 산에 가고 자전거도 탄다고 합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때의 기억이 스칩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던 그 길,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은 조금씩 옅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채소 가게 할머니가 퇴근길에 들르십니다. 손에는 늘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계시죠. 박민숙 씨,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오늘따라 비가 쓸쓸해 보여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저도 콜라 마실래요? 민우가 숙제하다 말고 재빨리 끼어듭니다. 책상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네요.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된 모양입니다. 그때쯤 정석이 민우를 데리러 옵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르는 거죠. 양복 차림이 제법 피곤해 보이지만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어색한 인사만 나눕니다. 더 이상의 사과도 용서를 비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목인사만 하고 민우의 가방을 받아들 뿐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모두에게 편한 거리일 테니까요. 더는 미움도 원망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나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김치 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절이는 배추 냄새, 버무리는 양념 냄새, 익어가는 김치 냄새.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웃고 민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때로는 채소가게 할머니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때로는 민우의 숙제를 도와주며, 또 때로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지나간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날의 비는 결국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었나 봅니다. 쓰라린 이별의 비가 되어 내렸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가 되었던 거죠. 빗방울은 창밖을 타고 흐르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김치 익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더 큰 행복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소처럼 밥 한 끼 먹으러 국밥집에 갔던 날이에요. 그곳은 제가 몇 번 가봤던 가게였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저는 집에서 밥 차려 먹기가 좀 힘든 사람입니다. 수전증이라는 병 때문이에요. 손이 자꾸 떨리다 보니 젓가락질도 쉽지 않고 밥 한 그릇 먹으려면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작은 문제가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국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한 숟갈 떠먹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아차하고는 휴지를 꺼내 닦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처음 보는 직원이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아줌마, 여기 테이블 자꾸 더럽히시면 어떡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직원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일부러 흘린 것처럼 화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닦을게요. 그 말을 듣고도 직원은 한숨을 푹 쉬더니 테이블을 쓱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다른 손님도 와야 되는데요. 말투가 얼마나 싸늘하던지 정말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한지는 말하지도 않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직원은 여전히 기분 나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사장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장은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또 흘렸어? 여기 또 어질러놨어? 그 말에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손이 조금 불편해서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여기 깨끗하게 써주셔야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저를 두둔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모른 척 밥만 먹고 있었거든요. 사장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여기 테이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더럽히시면 우린 손해잖아요. 다음엔 다른 데 가주세요. 그 순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닦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사장은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투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직원도 옆에서 손님이 듣든 말든 작은 목소리로 진짜 불편하게 하시네. 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밥은 몇 숟갈 뜨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지만 뒤돌아보지도 못했어요. 문 밖으로 나오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계산서마저 떨어뜨릴 뻔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차갑게 불더군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굴욕적이고 창피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온 게 너무 서러웠어요. 손이 떨린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 직원과 사장이 정말 너무한 걸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발 저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구와 며느리 현주가 집에 왔습니다.
현주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하지만 현주는 금세 제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억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밥을 하던 중간에도 자꾸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현주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현주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서 그래요. 뭔가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해주세요. 저는 괜히 바쁘게 움직이며 말을 피하려 했어요. 아유, 뭘 그런 걸 물어. 괜찮다니까. 그런데도 현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구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밥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현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셨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려니 목이 매더군요. 밥을 흘렸던 일부터 직원과 사장이 저를 쫓아낸 일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현주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손이 떨리는 게 문제인 거야. 어쩌겠니? 현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현주야. 그런 일로 괜히 사람들 지창게 하면 뭐하니. 다 지나간 일이야.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민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기가 어디예요? 저는 이름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가게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마지못해 국밥집 이름을 말했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니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이 일을 확실히 바로잡을게요. 저는 현주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단호한 며느리의 모습에 약간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냥 넘겨라. 현주야. 괜히 문제만 생긴다. 그러나 현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냥 두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이미 결심을 한 듯 보였거든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결단력이 번쩍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주가 정말로 뭔가를 하겠구나. 그날 이후로 제 이야기는 그녀에게 하나의 숙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국밥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게를 멀리서 관찰하며 손님들이 출입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게 안의 분위기가 삭막해 보였다고 합니다. 현주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가게의 평판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 국밥집에 대해 잘 아세요?
음식은 괜찮나요? 처음엔 별다른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맛은 괜찮죠? 그런데 사장님이 조금 깐깐하시긴 해요. 하지만 현주가 질문을 이어가자 주민들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요? 돈 잘 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하죠. 근데 노인분들한테는 좀 불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눈치 주고 그러잖아요. 현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노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나요? 한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밥을 좀 흘렸는데 직원이 대놓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장도 그걸 보고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주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다른 주민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사람 차별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주민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 사장은 겉으로는 웃는 척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완전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얘기 우리끼리는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현주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손님을 차별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현주는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직접적인 조사를 위해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 외부와 주변을 살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기다리며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손님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 보였어요. 젊고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에게는 활짝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나이 많은 손님에게는 대충 응대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와 자리를 잡는 동안 직원은 기다리는 척하며 큰 한숨을 쉬기도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현주는 그날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가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을 활용해 가게의 리뷰와 평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음식은 맛있지만 손님 응대는 최악이다. 노인분들께 불친절한 태도가 거슬립니다. 이곳은 차별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네요. 그런 리뷰가 적지 않게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리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조금 흘리셨는데 직원이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는 그 리뷰를 보며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실수로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이건 그냥 습관이야. 이제 현주는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불법적인 부분까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의 위생 상태는 어떤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었죠. 여기까지 조사했으니 더 들어가야겠어? 현주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가게의 잘못을 법적으로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손님을 무시하고 차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반드시 알게 해줘야 해. 현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주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
그 국밥집에서 벌어지는 더 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현주는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가게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게 근처를 찾아갔던 날, 주방 뒷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아무렇게나 음식물을 다루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위생복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채 음식을 조리하거나 재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저 정도로 더러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손님들 건강은 신경도 안 쓰는 건가 봐. 현주는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에는 직원들이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현주는 위생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게가 손님을 차별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음으로 그녀는 가게의 운영 실태를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게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찾아냈고 근처 세무서에 문의해 과거의 세무 기록을 알아봤어요. 조사 결과 국밥집은 몇 년 동안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있었고 경고를 받은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 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알아보기 위해 주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죠. 한 식당 근처 주민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국밥집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현주가 상황을 설명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요? 솔직히 진짜 최악이었어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무조건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최저임금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계약서도 안 썼고 현금으로 주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줬어요. 문제 제기하면 그냥 나가라고 했고요. 현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녀는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기록하고 법적 조치를 위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야겠어. 현주는 다음 단계로 언론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 비위생적인 주방 영상,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세무 문제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한 뒤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 가게가 어떻게 손님들을 차별하고 직원들을 착취하며 위생 문제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이 제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반드시 보도해야 합니다. 직접 가게를 찾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기자가 가게를 방문해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과 직원들의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자에게도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차별적인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현주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땡땡국밥, 손님 차별과 위생 문제 심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이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주는 이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법적으로도 그들의 잘못을 증명해야 해. 그녀는 가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지인은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현주는 그와 만나 모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주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생 문제와 세무 문제, 그리고 노동법 위반 모두 명백하네요. 현주는 변호사와 협력해 가게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날 밤 현주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지만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야. 이런 가게가 계속 운영되게 둘 수는 없어. 현주는 그날 밤도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곧 그녀가 만들어낸 파도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며칠 후 현주는 직접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였죠. 현주는 일부러 수수하고 편안한 차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가면 사장과 직원들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현주는 메뉴판을 훑어본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직원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죠. 직원들은 젊고 잘 차려입은 손님에게는 싹싹하게 대하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평범해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차갑고 무성의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계획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현주는 일부러 밥을 흘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손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밥알을 테이블에 몇 개 떨어뜨렸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몇 분 뒤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밥 먹으실 때 조심해 주세요. 테이블이 더러워지면 저희가 치우기 힘들잖아요. 현주는 직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을게요. 현주는 휴지를 꺼내 천천히 닦았지만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다른 손님들한테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테이블 깨끗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짜증이 섞여 있었고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일부러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뜨다가 일부러 옷소매를 치는 척하며 국물이 테이블로 조금 튀게 했습니다. 이번엔 사장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사장은 현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밥을 흘리시면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고 사장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쫓아낼 때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현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가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 그 순간 주변 손님들이 사장의 말을 듣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밥을 흘린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사람을 쫓아내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치긴요.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주셔야죠.
현주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사장은 현주의 차림새를 보고 별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혜순 씨의 며느리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쫓겨난 분 말이죠. 사장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제 시어머니시고 손이 불편해서 밥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 직원들은 그런 이유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게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일이요? 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현주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듣다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당신 가게 운영 철칙인가요? 사장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규칙이 있어서요. 깨끗하게 써주셔야 하니까. 현주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 가게는 규칙이고 뭐고 없는 곳이더군요. 위생은 엉망이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데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규칙을 운운하는 겁니까?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현주의 말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이미 기록했고 언론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면서도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현주는 주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현주는 문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시작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주겠어. 현주는 국밥집에서의 대면 후 자신의 행동을 한 단계 더 강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영상으로 촬영했던 그녀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영상에는 사장이 차별적인 태도로 현주를 대하는 모습과 그녀가 문제를 제기하자 당황하며 변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영상과 함께 강렬한 문구를 적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약한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 가게입니다. 이 가게에서 겪은 일이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영상을 공유했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게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차별하다니 말이 안 돼요. 이 가게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SNS에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 국밥집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국밥집, 손님 차별과 위생 문제로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현주가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방송되었죠. 기사를 본 사람들은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끔 이 가게에 가셨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나이 든 손님들을 무시하면서 장사한다니 이런 가게는 문을 닫아야 마땅합니다. SNS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가게의 악명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상과 함께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노동청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언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세무서에는 가게의 세금 신고 누락 기록과 위반 사항을 제보했습니다. 이 가게는 손님들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비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세요. 노동청은 즉시 해당 가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을 고용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추가 수당이나 근로시간 기록도 없었고, 사장이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며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세무서의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는 몇 년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출을 일부러 축소 신고에 납세를 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를 공급받으면서도 정식 거래 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위생 문제는 이미 언론과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방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흔적,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조리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한 채 조리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주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드러내며 가게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언론에 추가 제보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님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게는 전반적으로 법과 윤리를 무시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곳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손님들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겁니다. 현주의 노력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가게의 평판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그동안 가게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NS에는 가게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 올라왔고, 이곳을 가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잠정 휴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휴업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과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위생 문제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난 이후에도 언론에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녀는 노동청과 세무서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료를 보완하며 협력했습니다. 몇 주 뒤 가게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사장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현주가 수집한 자료와 증언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가게 앞에 걸렸던 간판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주는 가게의 몰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작은 정이라도 찾아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더 나은 가게가 들어서도록 만들어야 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게.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사건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동네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도 저기 자주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차별은 물론이고 위생까지 엉망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순 씨가 겪은 일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 가게에서 눈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별당하면서도 말을 못했는데 예순 씨 며느리가 대신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네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게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어요. 저희 가족도 다신 안 갈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끊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가운 시선으로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가게의 평판이 추락하자 그동안 참고만 있던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밥을 먹다가 밥알 몇 개 떨어뜨렸더니 직원이 대놓고 눈치를 줬어요. 사장이 계산대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님을 무시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국밥집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상인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장사하면서 손님들께 불친절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게 됐어요. 지역 가게가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주는 사건이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인 저를 위해 나섰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그녀의 인터뷰가 방영되었고 온라인 매체들은 사건의 전말과 현주의 행동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겪은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손님이 오니 바로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몸이 불편한데 음식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픕니다. 현주는 이 모든 제보를 꼼꼼히 기록하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동네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예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진정한 영웅이에요.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노인들이 특히 며느리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현주 역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약자에게는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어요. 이번 사건이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손님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상권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지역 가게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믿고 찾을 수 있잖아요.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게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현주는 이런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서러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동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든 건 바로 현주의 단호한 결심과 예순 씨의 작지만 큰 용기였습니다. 결국 국밥집은 모든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폐쇄되었습니다. 사장은 언론과 법적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고 가게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굳게 잠긴 문과 내려진 간판은 그동안 이곳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가게 폐쇄 소식에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런 가게가 사라졌네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해요.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현주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가게를 인수해서 새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거길 우리가 왜 인수해? 그냥 놔두면 되잖니.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 자리가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현주는 바로 행정 절차를 밟아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가게를 새로 열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들이 현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바꾸는 게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인수가 완료되자 그녀는 곧바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게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낡고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밝은 인테리어로 변했죠.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손님들을 위한 동선을 설계하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내부 공간을 조정했습니다. 메뉴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밥 메뉴는 유지하되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특별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현주는 음식을 통해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그녀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날은 모든 손님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편히 오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픈 전날 저는 가게에 초대받아 첫 손님으로 식사를 했어요. 주방에서 나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숟가락을 들기 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밥을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첫 숟가락을 떠서 맛본 뒤 깊은 감동을 느끼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 그냥 맛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그 말을 들은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밥을 드실 수 있는 곳이 됐어요. 많이 흘리셔도 돼요.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띄었답니다. 드디어 가게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식이 퍼지면서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저와 며느리를 보고 싶어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는지 존경스러워요. 이 가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열리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 명 한 명이 음식을 맛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식사를 마친 뒤 현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긴 따뜻한 곳이네요. 현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날의 모든 수익은 지역 복지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현주는 가게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가게는 빠르게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와 언론에서는 가게의 재탄생과 현주의 결단을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 같은 곳이에요. 가게 한쪽 벽에는 현주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조용히 웃었고 현주는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게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노인의 작은 서러움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죠.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현주를 칭찬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사장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가게를 만들다니 감동이에요. 현주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주는 매번 겸손하게 웃으며 말해요. 제가 한 건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주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밥 한 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가게는 이제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벼요. 사람들은 현주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 마음까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요. 현주 덕분에 우리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민구도 현주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둘 사이가 더 단단해졌죠. 현주는 때로 저를 보며 말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저는 단지 힘든 일을 겪고 며느리에게 말했을 뿐인데 현주는 그걸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현주야, 너가 없었다면 이 가게도 없었고 사람들의 웃음도 없었을 거야. 가끔 가게에 들러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여기 오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가게를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주와 민구는 이제 제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저를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가게 이야기로 웃음을 나누기도 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 참 흐뭇해져요. 그래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단다. 놀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 말에 모두가 웃음으로 화답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밥 한 끼 때문에 쫓겨났던 제가, 아니, 저희 가족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죠. 이제는 그 일이 저희 모두의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가끔 혼자 조용히 생각해요. 현주 같은 며느리가 없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저는 현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 가게에서의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주의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겠죠. 우리 가족의 행복도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들도 계속될 거예요.